8주차 월요일 운동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앞서서 또 교수님이 또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락 받으셨겠지만 지금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지금 상황이 또 여의치 않고, 그다음에 이 시험 평가는 전체 인원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말고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목별로 과제물 대체를 하는 과목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운동학 같은 경우는 현재는 교수님이 중간고사를 과제로 대체하지 않고 지금 기말로 평가를 할 지금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교수님이 충분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수업 같으면은 희망에 따라서 현장 수업도 그다음에 화상 수업도 병행할 수 있지만, 시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 동의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교수님과 학생이 아닌 학생, 또 다른 학과 학생들 아마 연락이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에 참여하셨다면은 이번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 대신 중간고사 기간에는 수업을 정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은 시험만 보고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대신 우리가 그 보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 시간도 지금 따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은 다음 주에 9주차에 보강 겸 정상 수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은 착오 없이 수업에 좀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은 중간고사 과제물 대체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업 계획서에 20%의 과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나가는 핸드편까지 해서 교수님이 그 각 챕터마다 문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은 또 여러분들의 과제를 평가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다시 줘야 될 내용들이 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오늘 핸드편을 끝나고 1장부터 지금 8장까지를 그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과제 겸, 그다음에 교수님이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 겸 해서 정리하고, 우리가 기말고사를 정상적으로 이제 치르게 된다면은 기말고사 전주에 전체 범위를 다시 한번 교수님이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시험에 대한 언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제는 이제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응용력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각 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제를 일단은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잘 과제 제출을 해주시고요. 과제가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전까지, 그러니까 핸드까지 10%를 반영하고 다음에 몸부터 우리 게이트까지 또 10%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학습에 대한,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시
과대표를 통해서 교수님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사 일정에 조금 이제 중간고사를 아마 못 보는 게 교수님도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그러니만큼 교수님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학습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MCP의 엄지, 손, 허리, 손가락 관절 MCP부터 하고 예정대로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전체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과대표하고 많은 과대표를 통해서 모든 일을 전달하는데 혹시라도 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거나 또 상황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교수님하고 학습 관련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의견들이 있으면은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의견은 교수님 모두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혹시라도 우리 일부 학생들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좀 더 널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엄지, 손, 허리, 손가락, 관절. 자, 이제 우리 썸에 대해서는 조금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의 방향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엄지는 90도의 방향으로 안쪽 돌림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면에 대해서 운동이 좀 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엄지의 MCP 관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한 첫째 손 허리뼈 머리와 그다음에 오목한 엄지의 몸쪽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관절이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아까 기초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마다의 여러분들이 관절면이 상대적인 관절면이 볼록하냐 오목하냐 어느 뼈에 대해서 어느 뼈가 자 지금 여기 예시된 것처럼 우리 엄지의 MCP 관절은 첫째 손 허리뼈 머리가 볼록하다. 지금 관절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엄지의 몸쪽 관절면 사이는 오목하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런 기초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스킬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 도수 치료학에서 보게 되면은 관절의 볼록이냐 오목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어느 뼈가 고정되어 있고 어느 뼈가 오목하냐에 따라서 어느 뼈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론은 뭐가 결정되냐면 슬라이드 방향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슬라이딩 방향을 결정을 해줘서 그 슬라이딩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조인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조인트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를 못하시면은 어느 방향으로 과연 활주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면 잘못 결정을 해서 잘못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환자의 조직의 손상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초는 지금 가장 볼록과 오목에 대한 어느 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선 알고 계셔야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수님이 다음 주에 시험을 만약에 본다 그래도 이런 내용은 당연히 교수님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여러분들의 지금 기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학년이 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은 교수님이 질문하지 않겠죠. 그때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슬라이드 방향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 이론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슬라이딩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우리 CMC가 있죠? 자, 여기 CMC가 있고 그다음에 MCP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MCP 관절이 있고 IP가 있습니다. 자, 지금 썸이니까 썸만 보게 되면은 자, MCP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IP는 하나죠. IP는 그래서 엄지는 IP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지는 PIP, DIP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IP가 하나라는 거. 그다음에 네 개의 손가락에는 몸쪽, 먼 쪽에 IP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 그다음에 엄지는 방향.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엄지가 왜 방향을 이렇게 90도 안쪽 돌림할 수 있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손의 기민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의 오목함을 잡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프레hen션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손의 사용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오포지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썸에 기능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에서도 손에 커핑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 관절 운동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지에서의 관절 운동. 자, 실질적으로 우리 다른 4개의 관절과의 MCP의 관절 운동 형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게 특별한 건 없어요. 자, 특별한 건 없는데, 자, MCP 관절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실질적으로 약 1도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자, 1도의 자유도만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굽힘과 펴이 일어납니다. 굽힘과 펴이. 자, 보세요. 굽힘과 펴이 주로 일어나는데 무슨 면이죠? 자, 무슨 면이겠어요? 그렇죠. 지금 교수님이 아침 시간이라 여러분들 혹시라도 잠이 덜 깼을까봐 호출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잠이 안 깬 학생들이 있으면 잠을 좀 깨시고, 자, 굽힘과 펴이 만약에 썸에서 일어난다면은 요거는 무슨 면에서의 운동이에요? 이마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자, 의외할 학생 혹시 있다면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엄지가 90도의 안쪽 돌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면과 운동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관절에 비해 4개의 손가락에 비해서 썸은 이마면에서 굽힘과 펴이 일어난다는 거. 자, 요거 내용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구부리고 있지만, 자, 굽힘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편 상태에서, 자,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이렇게 굽힘을 할 때 거의 우리가 커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60도 정도, 60도 정도의 뭐를 할 수 있냐면은 능동 굽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플렉션을 하게 되면은 약 60도 정도, 어느 정도까지 가겠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엄지가 올 수 있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세 번째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오겠어요? 이제 썸은 이렇게 가고 굽힘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마중을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먹을 쥐게 되면은 오히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점점 더 이렇게 MCP가 구부러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썸이 가서 이제 60도 정도 능동 굽힘을 하게 되면 완전한 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언급을 하나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은 스키 손상이라는 게 있어요. 스키 손상. 스키 손상이 뭘까요? 스키 손상. 자, 우리 스키 혹시 탄 학생들 있을 겁니다. 자, 스키 손상. 자, 스키어들이 이제 타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폴대를 잡다 보면은 실제로 썸이 에비덕션 돼야 돼요. 그렇죠?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야, 벌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운동 형상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볼록과 오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같이 이렇게 운동 형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그런데 여기 뭐 도잘 쪽의 캡슐이라든지, 이런 수동의 각들이
요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수동 장력이 만들어진 거죠. 자, 수동 장력이 만들어졌으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이런 겨딘대들의 이런 구조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겠어요? 자, 우리 겨딘대들이 결론은 뭐를 하겠어요? 세로죠? 세로에 대한 뭐를 가져요? 스타빌리티를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수동 장력 값들이 결론은 운동을 제한을 시키면서 결론은 우리가 썸을 부임할 때 결론은 이렇게 세로의 안정성을 주는 이런 수동의 장력값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썸에서 벌림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빌리티는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가동성은 제한되겠죠. 가동성은 제한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팽창된 인대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스키의 폴대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폴대에 이제 아마 끈을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이 리가멘트 캡슐들이 수로 손상되는 범위가 몇 도냐면은 파열되는 번호가 약 45도의 벌림 각도입니다. 그건 뭐 연구 결과의 얘기니까 수치가 꼭 45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벌림이 수동 장력으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스타빌리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키어들이 이거를 좀 더 이제 벌리게 된다. 굽힌 상태에서 폴대를 잡게 해서 벌리게 되면은 약 45도 정도의 벌림 지점에서는 파열을 당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외력 때문에. 그렇죠? 이런 외력 때문에 이렇게 파열되는 경우. 그래서 스키어들이 이렇게 스키를 타다가 썸에서의 이런 측인대들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스키 손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키를 타다 보면은 무릎에 있는 메니스커스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앞십자인대도 파열이 될 수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썸에서도 우리 폴대를 잡으면서 이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손에서는 지금 프레임에서 잡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로의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수동값들이 있었어요. 이런 측인대들이 아니면 캡슐 속에 있는 이 측인대들이 세로 안정성을 주다가 자 스키를 잡았더니 이렇게 꽉 스키를 쥘 수는 없죠. 그 벌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벌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키의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외력이 작용하면은 쉽게 파열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수동값들은 팽창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슬랙해진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썸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수님이 적었지만 그러면 측부인대에서도 어느 쪽이 많이 손상되겠습니까? 어느 쪽이? 바로 좌쪽에 있는 겨딘대들이 손상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좌쪽에 있는 겨딘대들이 결론적으로 벌리니까요. 그래서 좌쪽 겨딘대 손상이 바로 이제 스키 손상에서 많이 올 수 있는 파열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좌쪽의 겨딘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손가락뼈 사이관절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4개의 손가락들은 몸 쪽에 있고 그다음에 먼 쪽에 있습니다. 자, 손가락 말 그대로 사이에 있는 관절들이에요. 사이에 있는 관절. 자, 그다음에 몸쪽 손가락뼈 사이 관절은 몸쪽 손가락뼈 머리와 그다음에 여기겠죠. 중간 손가락뼈 바닥 사이에 형성된 관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죠. 자, 프록시말 몸쪽이죠. 인터 사이죠. 팔랑지와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조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헤드가 있고 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오목한 것이 두 개가 이렇게
우목의 형태로 이렇게 베이스 쪽에 되어 있는 거고, 헤드도 상대적으로 뭐예요? 똑같은 모양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볼록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붙으면은 딱 일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치를 할 수 있으니까는 뭐가 돼요? 플렉션, 익스텐션만 가능한 거죠. 뭐가 안 되겠어요? 딱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딱 오목과 볼록이 딱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옆으로 벌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또 팔마 플래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더 소개하겠지만 체크레인 리가멘트라든지, 우리 콜레트럴 리가멘트에서 코드와 액세서리를 배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축구인대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을 쓸 때 첫째는 뭐겠어요? 구조에서 일단은 일치성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수동의 장력값들이 운동을 제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의 운동을 제한하겠어요? 특히 벌림과 모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먼 쪽을 보니까 숨은 그림 하나 찾겠습니다. 숨은 그림 하나 찾게요. 여러분 잠듣게 할 겸. 자, 디지털 인터팔랑제 조이드 같겠죠. 자, 그런데 자, 숨은 그림 찾을게요. 프록시말 쪽에서의 구조와 먼 쪽에 있는 구조를 비교했더니 없는 구조가 하나가 있어요. 없는 구조.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없는 구조가.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상아? 상아? 교수님 목소리 들리니? 네. 상아야? 교수님 목소리 들려? 네, 들립니다. 그림에서 보니까 뭐가 하나가 없어. 몸쪽과 몸쪽에서. 뭐가 없어, 하나가. 그치? 체크레인 리가먼트. 그렇죠. 예, 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자, 체크레인 리가멘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말로는 재지 고삐 인대라고 그러는데, 이 체크레인 리가멘트는 우리 팔마 플랫처럼 익스텐션을 제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PIP에서의 팔마 플랫은 과다평을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몸쪽만 하면 안 되겠죠. 또 팔마 플랫는 또 먼 쪽도 있습니다. 자, 플래트럴 리가멘트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체크레인 리가멘트는 특히 우리가 이제 가동 범위를 보게 되면은 PIP가 약 100에서 100 정도에서 약 110 정도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굽힘을 해요. 그럼 먼 쪽에서는 약 70에서 약 90도 정도의 굽힘을 합니다. 자, 가동성이 누가 더 좋아요? 몸 쪽이 더 좋죠. 그래서 체크레인 리가멘트가 팔마 플랜트의 보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평을 보조하면서 팔마 플랜트의 바닥을 우리가 강화시키는 이런 구조물이 바로 체크레인 리가멘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PIP에는 있지만 BIP에는 있지를 않다라는 거. 그래서 또 우리 체크레인 리가멘트의 기능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체크레인 리가멘트는 첫 번째, 팔마 플랫의 과다평을 보조입니다. 보조. 얘는 자, 과다평을 보조해주고, 두 번째, 팔마 플랜트의 바닥판의 몸쪽 부위를 여기겠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체크레인 리가멘트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관절을 다시 보게 되면 몸쪽 손가락뼈 사이 관절은 이제 중간과 머리와 몸쪽 손가락뼈 바닥 사이 베이스의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관절들 보시고 구조물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가락, 운동 형상을 보게 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롤과 슬라이딩 방향대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두 번째
게 손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니까는, 자, 도잘, 자, 우리가 굽힘을 하는 경우를 봤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스타빌리티를 제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우리 그 측부인대에 의해서, 수동 장력이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결론은 스타빌리티를 제공하는 걸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말 그대로 이제 MCP 같은 데서도 지금 보게 되면 굽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벌어짐을 예방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주로 이제 수동 장력 값들이 신장되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압박이라는 거는 이제 스타빌리티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근육을 배우시겠지만 플렉서 디지토럼 슈퍼피셜리스, 그다음에 플렉서 디지토럼 프로푼두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근육들의 뭐냐면 손가락의 굽힌 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굽혔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이 굽혀지면서 우리가 중요한 관절 운동 형상은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측부인대들이 안정성을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잡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엄지. 자, 엄지 운동 형상 아까 좀 설명을 했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거 뭐냐면은, 자, IP하고 이제 거의 우리가 유사하죠. 뭐 더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약 70도 정도의 아까 능동 굽힘이 가능합니다. IP에서 70도 정도의 능동 굽힘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엄지가 이제 하나 특이한 게 이제 IP 엄지 IP에서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엄지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눌러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압정을 가지고 이렇게 엄지손으로 이렇게 눌러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IP 관절은 중립의 위치, 그러니까 0도의 범위를 넘어서 20도 정도까지 뭐를 할 수 있어요? 수동에 폄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왜 수동에 폄이 되겠어요? 내가 능동적으로가 아니라 뭔가 더 많은 웨이트를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동과 수동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능동과 수동의 가장 큰 차이가. 자, 능동에 어떻게 보면 이 뼈를 사실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뼈의 움직임은 능동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즘 조그맣게 능동 굽힘이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 어떤 머슬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도예요. 그런데 조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압정을 넣을 때 내가 좀 더 많은 체중을 지지하거나 어떤 힘을 더 부가적으로 시켰을 때 부가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동값이 대령 하는 외력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수동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지까지 일단은 핸드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이 수업하기 전에 첫째 전제했듯이 이제 핸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을 사실은 정리하기를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 노트를 좀 하나 만드시라는 거예요.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교수님이 제시되는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챕터마다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것이 전부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 해놓으셔야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전공과 그다음에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력이 거기서 키워지겠죠. 그러니까 기초의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사실은 뭐는 이제 어느 정도 끝을 내주셔야 되고 뭐 끝낸다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뭐 구조 그다음에 간단한 이런 지금 말한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 이제 범위는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측정 및 평가에서 이제 범위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락과 그다음에 관절학까지 1학기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전공 과목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저축된 거를 여러분이 이제 활용할 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기초가 부실하면은 예, 여러분들 한순간에 모래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그 핸드에서 또 나온 얘기가 바로 키스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쐐기돌이라는 걸 박아놓는 이유가 결론은 뭐야? 다 관절들이 움직임을 잘하기 위해서 결론은 고정 역할을 해주는 거는 스타빌리티를 제공을 해줘야 좀 더 고정된 상태에서 스타빌리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키스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키스톤 같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몸통 뼈대를 들어가겠습니다. 몸통 뼈대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겠어요?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이 엑셀 스켈레톤이 몸통 뼈대가 실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상체 기능 하기 어렵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척추가 무너지면 일단 서비칼에 두개골부터 유지하기가 어렵죠. 두개골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는 결론은 뭐겠어요? 우리 크라니얼 러브가 지배하는 눈이라든지 특히 눈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시가 온다든지 이런 변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뿌리 있는 전정계 문제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지로 내려오면 사지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숄더에서부터 핸드까지 왔지만 이 척추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펠빅이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펠빅의 안정화가 안 되면 뭐가 안 되겠어요, 결론은? 하지를 움직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의 중심부, 몸통, 뼈대를 지금부터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 뼈대도 마찬가지로, 호락, 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부연하자면은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아마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도수 치료를 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몸통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느껴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또 있다가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어떤 자세에 의해서 압박력이 들어가서 분산하지 못하고 그것이 결론은 압박력이 결론은 침착이 되면서 조직에 대해서 손상을 시키게 되면 이제 페인으로 이제 통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특히 몸통 뼈대에서는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세입니다. 포스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콜리스가 있거나 척추 역구음증이 있거나 아니면 로도시스가라는 것이 증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비칼 쪽에 뭐 일자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거북목이 있다거나 정상적인 커브를 유지를 못할 때, 자, 이런 척추의 변형에 대해서 푸어 포즈죠.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이렇게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질환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척추의 구조물들이죠. 자, 여기 보세요. 위에는 두개골. 자, 옆에는 사지를.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골반을 통해서 하지를 이렇게 정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팔다리 뼈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실은 팔다리 뼈를 하기 전에 먼저 몸통 뼈대를 볼 필요가 있죠. 몸통 뼈대.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색깔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뭐냐? 축이잖아요, 축. 하나의
중심축입니다. 지금 중심이에요. 자,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중심이죠. 자, 여기가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중심선을 따라서 좌우에 이제 쌍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심 보면 일단 크라니아 머리뼈가 있잖아요. 머리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척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척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갈비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갈비뼈 12쌍이 있습니다. 자,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쌍으로 구분하는 거죠. 눈도 여러분들이 한 쌍이죠. 한 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갈비뼈가 12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장뼈가 있습니다. 자, 복장뼈가 이거죠, 지금. 지금. 뭐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이 바로 복장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복장뼈를 중심으로 해서 갈비뼈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뼈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척추라는 게 뭡니까? 이 주자. 이 주는 기둥주입니다. 기둥주. 기둥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것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자, 척추뼈들이 하나의 기둥이 된 겁니다. 중심이 된 거예요, 기둥. 기둥. 그래서 이 기둥에 결론은 머리뼈를 얹었어요. 머리뼈를 얹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이렇게 또 스터럼을 통해서 갈비뼈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몸통 뼈대입니다. 이제 세세하게 뼈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척추라는 거는 결국은 기둥주자 그걸 말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뼈의 기둥이에요. 그럼 뼈의 기둥을 이루는 뼈들이 있었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목뼈, 그다음에 뭐 등뼈, 허리뼈, 그다음에 뭐 천추뼈 이런 것들이 다 모인 것을 우리는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인 일명 또 이런 말도 있죠. 스파인. 스파인은 뭐예요? 척추. 하나의 기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파인들이.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게 중심이죠, 지금.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사지. 자, 연결시킨 건 뭐죠? 클라비클이죠, 클라비클.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것이. 자, 스토럼의 중심이에요. 스토럼의 중심에서 결론은 이 클라비클은 버팀목, 지지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연결시킨 거예요? 사지를 연결시킨 거예요, 지금. 상지. 상지.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클라비클이 굉장히 중요하죠. 크라비클이 플렉처가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는 팔을 쓰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서는 뒤에 있지. 그렇죠. 어깨뼈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어깨 관절 배울 때 바로 몇 개, 네 개의 조인트를 공부를 하신 겁니다. 지금. 다 연결고리. 뭐를 중심으로 해서 몸통 뼈대를 중심으로 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콕식스 꼬리뼈라는 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를 연결시켜줘야죠. 왜? 하지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연결 중심에 있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펠빅이 되겠습니다. 펠빅. 펠빅은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엉덩관절 편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팔과 다리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팔다리 뼈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팔다리 뼈대를 이제 아는 게 뭐냐면 자, 몸통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은 상지와 하지 관절들이 결론은 분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역할이 이 중심의 역할이 결론은 상지와 하지의 질을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척주와 그다음에 척수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척추뼈 뼈
자, 척추는 지금 교수님이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럼 척수는 뭡니까? 이거는 척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입니다. 신경. 그래서 여러분들 척수신경이라는 말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척수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척수는 신경을 얘기하고 척추뼈는 개개의 뼈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척추뼈들이 모여서 뭘 만든 거죠? 기둥 하나의 척추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척추를 예를 들어서 기둥을 쭉 싸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안에 관이 생겼어요. 공간이. 여기에 이제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척수라는 말이 세 개의 의미.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의미를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척수는 뭐예요? 쌍으로 나오겠죠. 쌍. 그렇죠. 쌍. 왜? 신경은 양쪽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러면 척수신경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서비칼은 뭐 8쌍, 그다음에 뭐 룸바는 5쌍 이렇게 나가고 뼈를 얘기할 때는 개로 나가는 거죠. 단일이죠, 단일. 척추뼈 5개, 뭐 등뼈 1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 뼈대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나 영역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요거 중요하죠. 왜냐면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골반에 이렇게 C형의 커브를 있다가 이제 정상 성인이 되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시상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S형 커브가 됩니다. 자, 성장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용어가 필요해요. 용어가 필요해요. 자, 우리 포스테리어 뒤쪽이죠? 뒤쪽이죠? 같은 의미로 뭘 써요? 도자를 씁니다. 자, 디펜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신체의 뒤쪽을 얘기를 합니다. 뒤쪽. 자, 앞쪽이 있어요. 동의로 뭐예요? 벤트럴이라. 앞쪽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배 쪽이라고 얘기해요. 배 쪽. 그래서 우리가 배근육, 배 쪽. 그 다음에 신체의 어느 쪽? 앞쪽에 위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중심이 있잖아요. 자, 메디얼 쪽, 안쪽이라고 얘기하고, 동의어는 없습니다. 안쪽, 그 다음에 이 바디의 중심, 중간선에 가까운 걸 메디얼 쪽입니다. 자, 아까 우리 척추뼈 이렇게 봤으면은, 자,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우리가 미드랄 안쪽으로, 중립이 위쪽에 되면은 메디얼 쪽, 벗어나게 되면 라테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라니알이란 말을 써요. 자, 위쪽. 크라니알이라고 합니다. 언제 쓰겠어요? 크라니알. 자, 크라니알. 자, 바디의 탑입니다. 머리 또는 신체의 머리 또는 제일 꼭대기를 우리가 슈페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페리어. 자, 그런데,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인페리어, 카우데르 꼬리라고 얘기합니다. 꼬리죠. 자, 그러면 신체의 아래쪽을 얘기를 합니다. 쪽.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이제 요 용어 여러분들 같이 여기서는 연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손에서도 봤다시피, 손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해박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손바닥의 앞쪽이죠. 그래서 팔마, 손등 뒤쪽, 도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동의어로 벤트랄 말 쓰고, 또 크라니알, 카우나란 말을 씁니다. 자, 왜 이런 용어가 나오냐면은, 보겠습니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이전 페이지. 자, 이전 페이지로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슈페리어가 되는 겁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그렇죠? 그 아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래면 인페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는 가능하죠. 슈페리어, 인페리어, 위, 아래. 그런데 만약에 태아에서 이렇게 있어요. 아이가. 자궁 안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죠. 자궁 안에서는 누가 자궁 안에서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신생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웅크리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슈페리어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위치 방향을 보게 되면 여기 슈페리어, 여기가 인페리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태아 안에 있는 아이를 방향을 정할 때는 바로 뭐예요? 머리 쪽을
머리 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머리 쪽. 크라니얼. 여기 꼬리 쪽. 꼬리 쪽. 카우다리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태아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골반 안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커서가 이게 안 되네요. 그림을 좀 그려요. 자, 네 발 달린 짐승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기를? 머리, 여기를 꼬리라고 그러잖아요, 꼬리. 그다음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이에요. 등심, 등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라니알 그러면 머리 쪽을 얘기하는구나. 카우달 그러면 이제 꼬리 쪽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서 있는 경우에는 슈페리어, 그다음에 인페리어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뼈대의 구성 요소를 볼게요. 자, 그러면 머리뼈가 있습니다. 우선 아주 키워드만 얘기하겠습니다. 머리뼈. 자, 머리뼈는 뇌와 감각기관을 감싸고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머리뼈 얘기죠. 머리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뼈 두개골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 브레인이라는 뇌가 있겠죠. 뇌를 보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눈, 코, 그 다음에 귀, 안에 아까 말하는 베스티블라 시스템, 안뜰 계통들이 보호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제 크라니얼 뇌신경의 들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하죠, 지금 두개골이. 자, 그래서 이 머리뼈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템포럴 본만 얘기를 했는데, 자, 템포럴 본은 옆에 측입니다. 측. 자, 그 다음에 프론탈 본은 바로 이제 이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리탈 본, 여러분들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시피탈 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프론탈 본은 주로 앞쪽에서 주로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겠지만, 아까 뇌가 담아 있잖아요. 주로 우리 이 콜텍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뇌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앞쪽에서는 주로 이제 뭐냐면 운동을 담당하는 기능,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운동. 그 다음에 우리 페리오탈 로베에서는 지각을 담당합니다. 주로 지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시피탈 본은 주로 이제 시신경이 모여있는 겁니다. 시신경이. 눈을 관장하는 시신경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시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시신경을 담당하는 오시피탈본.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뒤통수를 툭 쳤더니 눈이 빠져나오더라. 하나의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이 오시피탈본에서는 바로 시신경을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템포랄본에서는 뭐가 있어요? 전정계입니다. 전정.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유로사이언스 시간에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우리 운동학 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메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다.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요네요. 보실까요? 자,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자, 요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 SCM이라는 이제 근육이 이제 부착하는 스터넘에 시작해서 크라비클에 시작해서 메스토이드에 와서 정지하는 이런 것들이 되고 후에 배우겠지만 중심선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스토이드 프로세스라는 거 어디에 있어요? 관자뼈
측면이죠, 측면. 시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턱을 이렇게 하악골, 상악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작을 하실 때 느끼는 지점에 약간 돌출되어 있는 뼈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 그 다음에 뒤통수 뼈에 보게 되면 아까 50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경계에서는 뇌신경을 얘기할 때는 이제 크라니얼 러브에서 이제 시신경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운동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윤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목덜미라든지 위 등 세모근의 이제 부착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머슬은 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머리뼈에서 이렇게 머슬들이나 인대들이 시작하는 부착 부위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50달 번에 붙어가지고 이제 쭉 척추를 경유해서 지나가는 이런 인대들이 아니면은 머슬 근육들이 부착하는 부위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큰 구멍이 있다. 큰 구멍. 뭐가 지나가요? 척수. 아까 척수는 뭐라 했어요? 척수는 중추신경입니다. 중추신경입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 환자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큰 구멍. 자, 여기 바닥이죠. 여기 바닥. 자, 이거 바닥 위에서 봤어요. 바닥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어요. 뭐를 위한 역할이라고? 척수를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큰 구멍입니다. 큰 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는 신경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감각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을 내보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있다는 거. 그래서 포라멘 매그넘들이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라는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추뼈, 아까 말하는 척추뼈, 척추를 구성하는 뼈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척추는 뭐라 그랬어요? 그럼 기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둥.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뼈들이 모여서 이룬 기둥을 우리는 척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척추에는 뭐가 있어요? 몸통과 목에 대한 수직의 안정성을 제공을 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그려왔듯이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안정성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한번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얘가 일정하게 이렇게 있어야 스타빌리티를 제공을 받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하나는 튀어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안에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약 불규칙하게 만약 이렇게 쌓여 있다면은 굉장히 불안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봤을 때 척추가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일직선. 자, 그것이 바로 수직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 척추에는 또 뭐예요? 척수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앞과 뒤에 신경 뿌리들, 그 다음에 척수신경 뿌리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 요건 하나의 단면이에요. 단면.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갱글리온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감각입니다. 감각.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한번 쭉 볼까요? 자, 스파이널 러브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루트. 자, 그 다음에 벤트럴 쪽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벤트럴 쪽에. 스파이널 러브, 벤트럴 쪽에 앞쪽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벤트럴 쪽에서 우리가 신경들이 이제 감각 신경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앞가지겠죠, 앞가지들. 자, 그러면 교수님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설명하려면 기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의 예를 들어 아까 중심이죠. 그러면 사지에 있는 신경들이 감각들이 다 모입니다. 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였다가 한번 들어가요. 이 모이게 되니까는 여러 개의 감각들이 모이니까 뭐가 돼? 하나의 덩어리가 됐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갱글리온입니다. 갱글리온. 그러면 이 갱글리온들이 감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스파이널 코드에 모여요. 모여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바로 이제 브레인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브레인에서 프로세싱을 해요. 자, 그래서 오더를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다시 스파이널 코드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사지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파이널 코드인데, 자, 결론은 이게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신경들도. 바로 척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이제 구조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또. 아이고, 동맥도 있네요. 혈관도 있어요. 혈관도 있죠. 신경도 빠져나가죠. 얼로 사지로 빠져나가죠. 이건 중심부니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척추에서 신경과 혈관을 다 담고 있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신경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겠구나. 신경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시키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척수신경에 대한 이제 신경을 배우실 때 척수신경에 대한 이제 지배신경이라고 그러죠. 어느 근육을 지배하는지를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레벨에 따라서. 교수님 시간에는 학습하지 않지만 아마 신경계의 과목에서는 아마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교수님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렇게 척추의 이 뼈에 바로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를 중심에 담고 있고 중심에서 빠져나가는 이렇게 말초신경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교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운동을 가리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보겠어요, 이제. 어떤 원인, 뭐 자세라든지 어떤 압박이라든지 어쨌든 이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혈관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증상들을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운동학적으로.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도수치료예요. 도수치료.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뼈의 정렬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줘야죠. 그러면 이 이유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실 게 수동값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능동값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더 큰 어떤 외력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다 돼야죠. 그래서 이제 자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다루겠다는 얘기죠. 자세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수님은 이 신경을 지금 교수님 운동학에서 신경을 가리키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스파이널 코드라든지 이 중추라든지 말초신경계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척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정렬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은 기초적으로 정렬을 우선 보자는 얘기입니다. 구조부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자, 척추뼈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이제 버테블라 이제 하나하나. 자,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 보면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번호. 근데 척추뼈가 33개가 있는데 거기에 뼈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모양을 같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은 척추뼈를 가지고 전체 세팅이 되어 있는 모형이 아니라 원래 개개의 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맞출 줄 알아야 돼요. 퍼즐 맞추듯이. 그래야 뼈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교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화상 수업을 진행되고 있지만 교수님이 알기로는 엊그저께도 회의를 좀 같이 좀 했어요. 이제 아마 아시는 학생들은 있을 거예요. 그 근육학 스터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운영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도 좀 같이 그 근육학 스터디를 우리가 수업 외에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재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업 외의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근육학 스터디에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근육학 스터디도 우리가 이제 해제가 되고 만약 종식이 되고 학교 여러분들 학교 나오면은 좀 새롭게 단장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타디로 좀 발전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금 실습실에 이 뼈가 개개뼈가 있어요. 이 뼈가 있는데 이 뼈를 실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뼈가 이제 한 세트밖에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좀 과외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도수 치료라든지 교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운동학에 또 흥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내가 수업에 좀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뼈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근육학 스타디에서 근육뿐만이 아니라 뼈대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근육까지만이라도 좀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방과 후의 모임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어려움 있는 학생들은 도전하십시오. 그런 기회에.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전형적인 이제 우리 등뼈입니다. 요 T라는 거는 이제 소락스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약어로 씁니다. 자, 요 얘기는 뒤에서 얘기하고요. 자, 그럼 구조를 보게 되니까 슈페리어 쪽에 아티클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프로세스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파셋이 있습니다. 자, 파셋은 뭐냐면은, 무슨 얘기겠습니다. 관절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절면들은 사실은 다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위쪽의 관절면을 얘기를 합니다. 위를 향하고 있는 관절. 여기 코스탈 있어요. 파셋이라서 이거는 뭐냐면 반이에요, 반. 반.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관절면이 반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파셋 관절면은 관절면의 일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반만 걸치겠다. 누가 걸치겠어요, 여기서? 립이, 갈비뼈들이 겹치겠죠. 그래서 갈비뼈들이 반만 가서 결쳤느냐, 완전히 하느냐. 이렇게 관절면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구조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아포피지얼 조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기처럼 튀어나온, 가시처럼 이렇게 뻗어나온 요 아포피지얼 조인트가 있습니다.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노스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자, 스피노스 프로세스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등 뒤에서 허리를 구부리면 톡톡톡톡 뛰어나오는 뼈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돌기, 스피노스 프로세스입니다. 스파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가시돌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구조에 페디클이라는 게 있어. 페디클은 보니까 뭐야?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는 어떤 교량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그 다음에 인페리어 아티클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인페리어 코스탈. 자, 코스탈은 뭐냐면 누가 와서 붙는 거냐면 립이라는 얘기는 립. 갈비뼈들이 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탈이 들어간 거는 립이 와서 붙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아래에 있는 갈비가 뭐예요? 반만 와서 아까 그랬잖아요. 반관절면이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아래에 갈비가 뭐예요? 반관절면. 그러면 붙임 뭐예요? 아래 갈비 반관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터버테브라 디스크 사이란 말이에요. 사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척추의 원반이 이 디스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디스크가 이렇게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라테랄 쪽에서 본 거예요. 지금 옆에서 측에서 본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여기 이제 코스탈 파세시가 뭐겠어요? 코스탈 파 코스탈 아까 갈비라고 그랬잖아요. 갈비의 뼈이 되겠죠. 관절면. 그 다음에 인터버테블라 포라멘이 있어요. 구멍이잖아요, 구멍. 추간공. 그러니까 예전에 추간공. 여기 뭐야? 척추 사이 구멍. 구멍이 왜 있을까요? 구멍이 있으니까. 뭔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척추 사이 구멍이니까 이제 신경들이 나오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가로돌기가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기능에 대해서 우선은 구조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6개의 립이 있어요. 아까 여기 립이 붙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T6을 지금 하나의 슈페리어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스피너 프로세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라미나가 보여요. 라미나 좌우에 한 쌍, 그렇게 좌우로 되어 있죠. 한 쌍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페디클 보니까는 뭔가 바디와 그 다음에 스피너 프로세스 뒤에 있는 거죠. 뒤쪽을 연결하는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페디클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연결을 시켰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코스탈 파셋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붙어요? 립이 와서 붙는 거죠. 여기 립이 와서 붙었잖아요. 지금. 여기 립이. 쌍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6번째 립이 와서 붙었네요. 어디에? 6번째 흉추에. 토락스계. 6번째 립이 와서 붙었어요. 여기 붙었으니까 여기 또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코스토가 나오겠죠. 코스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몸통이잖아요. 지금. 바디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얘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가로돌기 관절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하면 돼요. 코스토 트랜스버스 조인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슈페리어 위쪽에 있는 관절면이 되는 거죠. 위 관절면이구나. 이렇게. 여기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아까 측에서 봤을 때는 포라멘, 구멍을 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죠? 벤트랄 캔나리스. 그러면 이게 위쪽에서 봤으니까 차곡차곡 쌓이면은 뭐예요?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척추관이 있다는. 이 관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했던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 척수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사이로 뭐가 하는 거예요? 말초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각 레벨로. 그래서 T6을 지배하는 지배신경이 누구냐? 어느 근육이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 손상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이 척수의 레벨을 중요하죠. T6 이하 손상이다. 그러면은 T6의 손상입은 자, 신경 손상이 손상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배 신경에 받는 근육들이 누구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 운동학에서는 이 척추관에 뭐가 지나가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간다. 이 공에는 뭐가 지나가요? 바로 혈관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구조지만 이제 우리 운동학에서 이제 형상학을 배울 때 이제 뭐 구부리고 피고할 때 이제 이 공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질환이 나오는 거예요. 질환이. 교수님 시간에는 질환은 지금 배우지 않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질환이 손상에 따라서 질환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명 추간판 탈출증이다, 뭐 척추관 협착증이다. 여기 말하는 척추관 이것이 협착이 되는 거예요. 협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협착이 됐어요.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뭘 눌러요? 신경을 누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혈관을 누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손상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서 손상이 오면은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겠죠. 손상이 오면서. 자, 큰 그림이에요. 증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훗날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증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죠. 원인 분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킬. 중재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상을, 진단을 가지고 이 증상에 따라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 그런 다음에 중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뭐, 기능을 살려주시든지,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통증을 감소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치료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훗날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 배울 거고, 교수님한테 중요한 거는 이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 구조를 잘 아시라는 얘기. 자, 오늘
끝으로 자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볼게요. 자 조금 아까 이제 바디를 봤어요. 바디. 자 볼게요. 지금 잠깐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림을 붙이기가 어려서 이게 바디예요. 이게 바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바디. 이게 바디입니다. 몸통이에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몸통은 지금 여러분 그대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원통형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뼈로 돼 있으니까는 이제 해면뼈, 거칠뼈,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부드러운 이제 해면뼈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압박력에 저항한다. 이 내용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1차적인 기능을 보게 되면은, 자, 웨이팅 베어링 시에 뭘 할 수 있어요?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웨이팅 베어링. 지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디. 자, 두 번째. 인터버테블라 디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디스크. 이제 이 장의 마지막에 이제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공간을 만들어. 어디에? 척추에.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가 다시 넘어갈게요. 자, 디스크가 이것이 지금 공간을 만들어주죠?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충격을 흡수해줘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분산해줘야 그 다음 뼈로 압박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디스크가 T6과 T7의 지금 5cm의 만약 디스크의 두께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3cm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디스크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격이 좁아지겠죠. 간격이.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 디스크에 이제 물질할 때 그냥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조적인 것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거나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이 디스크의 간격을 봅니다. 디스크의 간격. 그래서 우리가 충격 흡수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디스크의 간격이 정상적인 간격이 그만큼 충격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흡수를 해서 분산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다음 뼈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좀 더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에서 이 인터바디 조인트 하나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버테블라 사이에서의 이제 결합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터바디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실 때 오늘 세 개 구조만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림하고 같이 보시는데 꼭 이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디스크레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근데 이거는 이 그림 요 네모 보지 마시고 항상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서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1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완벽은 없겠지만 조금 더 환자를 치료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2학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1분 남았는데, 자, 어쨌든 내일 또 우리 만날 시간이 있으니까는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비가 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자, 건강들 유념하시고 또 내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